밥 먹는데 먼지 날리지 마라.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채업자들이 분식집 사장을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에서 날아간 젓가락이 깡패의 손등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으악!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가 왜 예비 며느리의 분식집에 나타났는지를,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조직과의 전쟁으로 번질 줄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평일 오후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소담 분식은 오늘도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좁은 주방에서는 이서연이 땀을 흘리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목에는 낡은 파스와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칼에 베인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자는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성은 주머니 속에서 아들 지훈이 건네준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분식집을 바라봤습니다. 재벌가 혼담을 거절하고 선택한 여자가 고작 분식집 사장이라니. 강민성의 입가에 불쾌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리창 너머의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면서도 가끔 손목의 상처를 살짝 만지며 찡그렸습니다. 강민성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강민성은 대꾸 없이 가장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방이 잘 보이는 각도를 확보한 뒤 의자에 앉아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성의 시선은 메뉴판에 있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이 다가오자 강민성은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떡볶이하고 김밥. 네, 떡볶이 김밥 하나씩이요. 맵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보통으로. 서연이 주방으로 돌아가자 강민성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의 먼지를 닦아봤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와 의자 등받이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위생검사관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강민성은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내 빛에 비춰봤습니다. 젓가락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물 얼룩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까탈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은 강민성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들리도록 혀를 찼습니다. 즉, 서연이 놀란 듯 강민성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맛이 어떠신가요? 강민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야. 육수를 우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성은 서연이 당황하는 와중에도 위생 장갑을 새 것으로 바꿔 끼는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지 꼼꼼히 감시했습니다. 다시 나온 떡볶이를 보며 강민성은 김밥을 들어 옆구리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김밥 옆구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 서연이 속상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됐어. 그냥 먹을게. 서연이 서비스 어묵 국물을 가져오며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강민성의 눈에 서연의 손목에 감긴 낡은 파스와 밴드들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들과 손등의 화상 자국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고된 노동의 증거임을 강민성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강민성이 떡볶이 떡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려왔습니다. 부르르르륵.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주방에 있던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서연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민성이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흑발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덩치 큰 조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 일명 독사가 카운터를 발로 찼습니다. 쾅! 야, 이서연. 어디 숨었어? 서연이 주방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 손님이 계신데요. 독사가 구석에 앉아 있는 강민성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 하나 뭐가 문제야? 야, 할아버지 나가. 강민성은 씹고 있던 떡을 삼키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독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독사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년아,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장사질은 열심히 하네. 조직원들이 테이블을 엎으려 하자 강민성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쇠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강민성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화한 노신사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검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독사가 서연을 밀치자 서연이 중심을 잃고 펄펄 끓는 어묵통 쪽으로 쓰러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성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 쇠젓가락을 독사 쪽으로 던졌습니다. 젓가락이 회전하며 날아가 독사의 손등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으악! 독사가 손등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어묵통 옆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화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강민성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성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먹는데 먼지 날리지 마라. 격분한 부하 2명이 강민성이 앉은 테이블로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자 강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움직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부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성이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치자 부하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발길질을 시도했지만 강민성은 의자를 발로 차 부하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부하의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자 부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덩치 둘이 제압당하자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성을 바라봤습니다. 독사가 뒷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 개새끼가. 독사가 칼을 들고 강민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위험해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강민성은 비웃듯 테이블 위에 나무젓가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독사의 칼 든 손목을 젓가락통으로 정확히 가격하자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독사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게 만든 뒤 뒷덜미를 잡아 테이블 위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흑! 떡볶이 접시 옆에 얼굴이 눌린 독사가 강민성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 바동거렸습니다. 강민성은 제압된 독사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가게 안의 CCTV가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성이 독사의 귀에 대고 살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았나? 공포에 질린 독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성이 그를 거칠게 밀쳐 놓아주자 독사와 부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허겁지겁 가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를 보며 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성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트렌치 코트를 주워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 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전부 꺼내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던져 놓았습니다. 청소 잘하고 장사 계속해라. 서연이 돈을 거절하려 하자 강민성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떡볶이 맛이 없으니 연습 더 해라. 강민성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최 실장이 내려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성이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놈들의 신원과 배우를 낱낱이 조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특히 현금을 주고 왔으니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주변 CCTV부터 정리하라. 차가 출발하고 강민성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분식집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깡다구는 있군. 최 실장이 강민성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고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강민성이 남긴 현금 뭉치를 세어봤습니다. 밥값이라기엔 너무 큰 액수였습니다. 고마움과 의문, 그리고 여전한 두려움 속에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편 골목 구석에서 독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늙은이 하나가 우리를 박살냈어요. 강민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일 저녁 식사 같이 하자. 다음 날 태산방산 회장실에서는 최 실장이 강민성에게 어제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성이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어제 그 남자들은 대명재무라는 사채업체 소속입니다. 대표는 박두식이라는 자로 표면적으로는 합법 대부업을 하지만 실상은 조폭 조직입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강민성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서연 양의 채무 관계를 살펴보니 이미 원금 이상의 돈을 갚았음에도 빚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유가 뭐야? 신체 포기 각서라는 것을 썼더군요. 돈으로 갚지 못하면 몸으로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민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즉시 법무팀을 통해 익명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 공탁 걸어 상황을 끝내라.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몇 시간 뒤 최 실장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대명재무 측에서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계좌를 폐쇄해버렸어요. 강민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환을 거부했다고? 네, 법무팀장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두식이라는 자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최 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이들은 채무자들을 해외 밀매 조직이나 유흥업소로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강민성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지능형 범죄자군. 박두식의 프로필입니다. 최 실장이 사진을 보여주자 강민성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50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놈이로군. 같은 시각 대명 재무사무실에서는 박두식이 독사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제 그 늙은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박두식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까짓 늙은이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형님, 진짜 무서웠어요. 젓가락으로 내 손을 뚫어버렸다니까요. 독사가 붕대로 감긴 손등을 보여줬습니다. 닥쳐. 자존심도 없는 놈들이. 박두식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을 당장 납치해서 작업장으로 보내버려. 네, 형님. 한편 강민성은 지훈이 이 사실을 알면 앞뒤 안 가리고 나설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과거 작전 때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삼단봉과 특수 장갑, 그리고 방탄조끼까지. 강민성이 삼단봉을 손에 들고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손에 익네.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 말고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설 경호 인력을 배치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라. 지훈이가 알면 안 돼. 지훈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연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강민성이 짐짓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봐야겠다. 정말요? 아버지가 먼저 만나보시겠다고? 며느리 될 사람을 미리 봐야지. 지훈이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강민성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그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군. 박두식의 부하들이 서연의 가게 주변을 배회하며 납치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골목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게 안에서 불안에 떨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자꾸만 어제 일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성은 퇴근 후 개인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샌드백이 걸린 방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맡는 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갑을 끼고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펀치가 샌드백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팍, 팍, 팍. 연달아 이어지는 강타에 샌드백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땀에 젖은 강민성의 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최 실장이 들어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 체크는 끝나셨습니까? 아직 멀었어.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려야 해. 강민성이 한 번 더 강하게 샌드백을 쳤습니다. 샌드백의 모래가 바닥으로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옛날만 못하더라도 깡패 몇 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가고 도심 곳곳에서는 두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명 재무사무실에서는 박두식이 부하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경찰 순찰 시간을 피해서 깔끔하게 처리해라. 네, 형님. 살모사가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너희가 대신 섬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부하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편 강민성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며느리를 꼭 지켜야겠어. 우리 지훈이가 정말 좋아하거든. 사진 속 아내가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강민성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시장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에는 짙은 안개가 껴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성의 사설 경호팀이 교대하는 짧은 틈이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합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서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승합차가 급가속하며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벌컥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즉시 틀어막혔습니다. 서연이 반항하며 몸부림쳤지만 덩치 큰 조직원들에게 끌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설 경호원이 이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거기서. 하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다른 조직원들이 뒤에서 경호원을 습격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경호원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흑! 경호원이 쓰러지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태산방산 체육관에서 운동 중이던 강민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데? 이서연 양이 납치됐습니다. 경호팀이 피습당했어요. 강민성이 들고 있던 덤벨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즉시 지훈에게 알려. 강민성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체육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지훈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아, 서연이가 위험하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납치됐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 마. 경찰 내부에 적의 끈앞풀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검은 가방 들고 주차장으로 나와. 지훈이 사무실 금고에서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3단봉과 특수 장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성은 드레스룸에서 전술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전투복과 특수 부츠, 그리고 방탄 조끼까지 완전 무장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납치 차량의 GPS 신호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폐차장 쪽입니다. 지훈이 울먹이며 가방을 들고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강민성이 지훈을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해라.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서연이만 더 위험해진다. 네, 아버지. 강민성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타이어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3단봉의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걸 정말 써야 하는 건가요? 강민성이 백미러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도구야.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차량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는 강민성의 운전 실력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계속해서 좌표를 갱신했습니다. 회장님,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30분 후 폐차장 입구에 도착한 납치 차량이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민성은 정면 돌파 대신 폐차장 뒤편 숲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훈아, 차에서 대기하며 경찰의 움직임을 감청해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안 돼. 이건 내일이야. 강민성이 차에서 내려 가죽 장갑을 끼고 3단봉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최 실장도 따라 나서며 서포트를 자처했습니다. 실장, 5분 뒤에 창고의 전력을 차단해.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숲을 가로질러 폐차장 외벽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폐차장 안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성이 망원경으로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서연이 창고 중앙 의자에 묶여 있고
살모사가 앞에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곧 배를 타고 멀리 떠날 거야. 서연이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민성이 벽을 타고 넘어 폐차된 차량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조직원이 가까이 오자 강민성은 숨소리를 죽이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조직원이 등을 보이는 순간 강민성이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을 졸랐습니다.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강민성이 그를 차 밑으로 숨기고 창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고 입구에 경비병들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끝나면 술이나 한잔 할까? 좋지. 형님이 보너스도 주신다고 하던데. 최 실장이 배전반에 접근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최 실장이 배전반에 선을 끊자 폐차장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뭐야? 불 켜. 창고 안에 조직원들이 소리치며 당황했습니다. 강민성이 어둠을 틈타 참고 내부로 소리 없이 진입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민성이 어둠 속에서 미리 파악해둔 지형지물을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직원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야, 발전기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 형님이 뭐라고 하실지. 강민성이 주머니에서 볼트와 너트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그랑 소리나는 쪽으로 조직원들이 몰려갔습니다. 저쪽에서 소리 났어. 누군가 있나? 강민성은 반대편에서 고립된 조직원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3단봉을 뽑아든 강민성이 조직원의 팔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아!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적들은 공격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누가 소리 지른 거야? 이상해. 철수는 어디 갔어? 강민성은 야시경 없이도 감각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며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전투 경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이 허공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디 있어? 이 개새끼야.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살모사가 서연을 인질로 잡고 소리쳤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다. 강민성이 살모사의 목소리 방향을 확인하고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바닥을 기어 서연이 묶인 의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강민성이 서연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개 숙여라.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곁에 있던 감시병의 발목을 강민성이 낚아챘습니다. 으아. 감시병이 넘어지자 강민성이 그의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살모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칼을 휘둘렀지만 강민성은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습니다. 혼란 속에 조직원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오인 공격을 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아, 나야 나. 김형? 미안, 안 보였어.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며 창고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불이 켜지자 바닥에 쓰러진 십수명의 조직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3단봉을 든 강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살모사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노인 혼자서? 남은 조직원 10여 명이 일제히 강민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성이 3단봉을 길게 뽑아들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선두에 선 조직원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민성이 그 공격을 흘려내고 3단봉으로 관절을 가격했습니다. 우두둑. 으아. 조직원이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강민성은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큰 동작 대신 간결하고 치명적인 급소 타격 위주로 싸웠습니다.
적을 방패막이로 삼아 다른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 조직원이 칼을 꺼내 들자 강민성이 재킷을 벗어 칼날을 감아 뺏어버렸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 강민성이 맨주먹으로 조직원의 턱을 강타하자 조직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연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화 같은 액션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민성의 움직임은 화려함보다는 효율성과 파괴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쓰러지는 부하들을 보며 살모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강민성이 숨을 고르며 살모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살모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죽어라. 강민성이 방망이를 피하고 살모사의 품으로 파고들어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흑. 굽혀진 살모사의 등을 강민성이 팔꿈치로 찍어 눌렀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살모사의 손가락을 밟으며 강민성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누구 사주냐? 말 안 하면 다리부터 부순다. 살모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대답했습니다. 박두식이요. 대명 재무 박두식. 상황이 정리되자 최 실장이 뛰어들어와 서연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성이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서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 없나?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경찰보다 먼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쓰러진 조직원들과 멀쩡한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지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보고 안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지훈이 서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때 서연이 강민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 아버님이신가요? 지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예요. 서연이 그제야 분식집에서 만났던 까탈스러운 손님이 예비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강민성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했습니다. 여기 공기 안 좋다. 가자. 서연이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하자 강민성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에게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경찰팀장이 강민성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강민성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소. 조폭들끼리 싸우더군요. 최 실장이 미리 준비한 알리바이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조폭 4분 정황을 꾸며낸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구급차에 타지 않고 지훈의 차를 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강민성에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강민성이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 빚은 내 빚이다.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야. 놈들이 내 가족을 건드렸어. 강민성의 말에 서연이 감동받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도 아버지의 든든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강민성이 주치의를 불러 서연을 진료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강민성이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최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두식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성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쟁이다. 놈이 가진 모든 걸 털어버릴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산방산 회장이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성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시작됐군. 다음 날 아침 박두식은 언론에 강민성이 힘없는 채무자를 폭행했다는 허위 제보를 했습니다. 조작된 CCTV 영상이 각종 뉴스 채널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영상에는 강민성이 독사를 제압하는 장면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태산방산 본사 앞에는 박두식이 고용한 시위대가 몰려와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습니다. 폭력 회장 사퇴하라. 서민을 괴롭히는 재벌 처벌하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민성이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주먹이 안 되니 입을 놀리는군.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기다려. 곧 뒤집을 기회가 온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 때문에 강민성이 공경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강민성의 집방에서 옷들을 가방에 넣으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몰래 집을 나가려는 서연을 강민성이 현관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나? 서연이 놀라며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버님. 그냥 잠깐 나가려고요. 거짓말 마라. 가방 들고 나가는 게 잠깐인가? 강민성이 서연의 가방을 빼앗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도망치는 건 비겁한 짓이다. 내 며느리 하려면 깡다구부터 길러라.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아버님이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시는 게 다 제 때문이에요. 그런 소리 마라. 강민성이 서연을 서재로 데려가 박두식의 범죄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악이야. 컴퓨터 화면에는 박두식의 인신매매, 마약거래, 폭력 등의 범죄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훈도 달려와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이 두 사람의 따뜻함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성이 법무팀을 부르지 않고 대신 옛 전화번호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치자 HID 선멸조 동료들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백곰이라는 암호명 옆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강민성. 팀장, 웬일이야? 몸 좀 풀러가자. 청소할 게 있다.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미있겠는데? 언제? 내일 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강민성이 독수리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박두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크크, 이제 저 늙은이도 끝이야. 독사가 붕대로 감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론전이 성공했네요. 당연하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박두식은 강민성이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낡은 국밥집에서 노신사 3명이 모였습니다. 강민성과 백곰, 독수리였습니다. 백곰은 6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에 두툼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팀장, 정말 오랜만이야. 독수리는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래도 변한 건 없네. 여전히 무서운 눈빛이야. 강민성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은퇴한 몸으로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백곰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한 식구잖아. 그런데 상대가 누구길래? 강민성이 박두식의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대명 재무라는 사채업체야.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상은 인신매매단이지. 독수리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놈들은 정말 뿌리째 뽑아야 해. 내 며느리를 건드렸어. 백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팀장이 며느리를 축하해. 아직 예비 며느리야. 하지만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세 사람이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성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양동 작전으로 간다. 언론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본진을 털 거야. 백곰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해킹은 내가 맡을게. 서버 위치와 보안 시스템을 뚫어보자. 독수리가 가방에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침투용 장비들이야. 연막탄, 섬광탄, 그리고 비살상 무기들. 강민성이 3단봉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자.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목표야. 세 사람의 눈빛은 현역 시절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자, 그럼 내일 밤 작전 개시다. 강민성이 맥주잔을 들어 올리자 나머지 두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HID 선멸조, 다시 한번. 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밤 9시 지훈의 친구인 PD가 특종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명 재무 박두식 대표의 호화 별장에서 마약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박두식의 별장 정경과 함께 마약 파티 의혹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기자들과 경찰 병력이 박두식의 별장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방송국 중계 차량들이 별장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박두식이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이런 걸 흘렸어? 독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별장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빨리 사람들 보내. 증거 처리하고 와. 박두식이 부하들을 별장 쪽으로 급파했습니다. 대명 재무본사 건물의 경비 인력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태산방산의 비밀 안전가옥에서 강민성과 동료들이 작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박두식의 비자금 서버 위치 확보했어. 15층 펜트하우스에 있어. 독수리가 비살상 무기들을 점검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일 다시 하게 될 줄 몰랐네. 강민성이 전술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박두식의 모든 것을 끝내자. 검은 벤 한 대가 대명 재무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성은 3단봉을, 백곰은 노트북을, 독수리는 연막탄을 챙겼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는 몇 명의 조직원들이 셔터를 내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빨리 돌아오실까? 모르지.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대기하는 거야. 강민성의 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셔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야, 차가 온다. 쾅! 셔터가 찌그러지며 벤이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로비에서 3명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독수리가 바닥에 쇠구슬을 뿌렸습니다. 달려오던 조직원들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강민성이 넘어진 조직원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며 3단봉으로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백곰이 소화기를 분사해 적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앞이 안 보여. 어디 갔어?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노인들의 노련한 연계 플레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백곰이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계단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비상계단 입구에서 덩치 큰 중간 보스가 길을 막았습니다. 여긴 못 지나간다, 할아버지들.
강민성이 덩치의 주먹을 넥타이로 감아 제압했습니다. 독수리가 지팡이로 명치를 찔러 넣었습니다. 흑! 덩치가 쓰러지자 독수리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맷집이 약해. 2층, 3층을 돌파하며 올라가는 그들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전우애가 돋보였습니다. 박두식은 별장에서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뭐, 마약은 없다고? 그럼 누가 이런 거짓 제보를? 백곰의 해킹으로 건물 내 통신이 차단되어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성이 계단을 오르며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5층에서 매복해 있던 조직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서 좁은 계단에서의 난전은 오히려 숫자가 적은 쪽이 유리했습니다. 강민성이 난간을 이용한 발차기로 적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렸습니다. 백곰이 체력 저하로 위기에 처하자 강민성이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강민성의 어깨에 쇠파이프가 스쳤습니다. 팀장, 괜찮아. 계속하자. 강민성이 고통을 무시하고 앞장섰습니다. 드디어 고층부로 진입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박두식이 뒤늦게 별장에서 본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전화가 안 돼? 형님, 뭔가 이상한데요? 박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사로 당장 가자. 10층 전산실에 도착한 일행에게 강민성이 말했습니다. 백곰, 시간이 없어. 5분 안에 뚫어야 해. 백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조직원들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성과 독수리가 문 밖에서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강민성이 소화전 호스를 풀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강력한 수압에 조직원들이 밀려나 떨어졌습니다. 으악! 물이야, 물. 백곰이 외쳤습니다. 찾았다. 이중장부. 컴퓨터 화면에는 박두식의 모든 비리가 담긴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외장하드에 복사 중이야. 이제 목표는 15층 펜트하우스에 있는 박두식과 서연의 원본 각서였습니다. 박두식이 본사에 도착해 부하들을 이끌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어디까지 올라갔어? 강민성 일행과 박두식의 병력이 14층에서 마주쳤습니다. 박두식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제삿날을 받아놨나? 강민성이 3단봉을 뽑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내 제삿날이다. 백곰과 독수리가 잔당들을 막고 강민성은 박두식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박두식이 일본도를 꺼내 들고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여놔. 좁은 복도에서 3단봉과 일본도가 격돌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민성이 리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 화분을 던지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박두식의 칼날이 강민성의 옆구리 옷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강민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끈질기네. 박두식이 발차기를 날렸지만 강민성이 3단봉으로 막아냈습니다. 강민성이 박두식을 펜트하우스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외부와 격리되었습니다. 박두식이 우통을 벗어 온몸에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봐라, 이게 진짜 조폭이야. 그는 젊음과 힘을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고 강민성은 노련미로 방어했습니다. 박두식의 칼이 펜트하우스에 고가 가구들을 박살냈습니다. 유리 테이블이 산산조각 나고 그림들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민성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호흡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넌 그냥 늙은이고. 박두식이 조롱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민성이 삼단봉으로 박두식의 손목을 노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박두식의 발차기에 강민성이 복부를 맞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박두식이 확인 사살을 위해 칼을 내리꽂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성이 바닥에 러그를 잡아당겨 박두식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뭐야? 넘어진 박두식의 칼이 바닥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강민성이 박두식의 팔을 삼단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우두둑. 으악. 박두식의 팔이 부러지고 칼을 놓쳤습니다. 이제 맨주먹 승부였습니다. 강민성이 크라브마가 기술로 박두식의 급소를 연타했습니다. 박두식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민성은 흘려내고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민성이 남은 힘을 짜내어 박두식을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습니다. 쿵! 바닥이 울리며 박두식이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강민성이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박두식 위에 올라탔습니다. 금고를 찾아 부수고 그 안에서 서연의 각서를 찾아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강민성이 라이터로 각서를 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진입했습니다. 강민성이 박두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때 양복 입은 태산방산 변호인단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지하에 감금된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실제로 지하 밀실에서 인신매매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성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민으로서 현행범을 잡았을 뿐이요. 백곰이 해킹한 이중 장부를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장부를 본 경찰서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박두식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박두식을 향해 터졌습니다. 별장 마약 파티건까지 터지면서 박두식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강민성이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지훈과 서연이 강민성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상처투성이인 강민성을 보고 오열하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강민성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옷 버린다. 저리 가라. 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백곰과 독수리도 웃으며 나오다 구급대원에게 실려갔습니다. 강민성이 그들을 보며 핀잔을 줬습니다. 나이값들 못하는군. 지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사건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방산의 주가는 사회정의 실현 기업 이미지로 급반등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명 재무 해체와 박두식 구속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대명 재무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구조되었다고. 강민성이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군. 대명 재무는 영업 정지를 당하고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빚을 탕감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두식과 연루된 비리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명 재무 로비 의혹으로 국회의원 3명이 추가 구속되었습니다. 강민성은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와 공익제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가게 앞에는 용감한 시민의 며느리 가게라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납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있거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강민성이 그런 서연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민성이 서연을 데리고 차를 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깐 가볼 곳이 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민성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묘소였습니다. 묘비 앞에서 강민성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소개할게. 서연이 묘비를 바라보며 정중히 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서연입니다. 강민성이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가 참 성실하고 착해.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서연이 묘소 앞에 앉아 강민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강민성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용기야. 서연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마음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아버님, 울어도 돼.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좋아. 두 사람이 묘소를 내려오며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다정한 부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성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떡볶이 연습 다시 시작해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 지훈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한 번 더 찍을게요. 강민성이 은퇴한 친구들을 회사 고문으로 채용해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백곰은 정보보안 고문으로, 독수리는 경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팀장, 정말 고맙다. 뭘 당연한 거지. 서연은 가게를 확장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벌려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음식만 만들 거예요. 강민성이 서연 몰래 가게 건물을 매입해 착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반으로 깎아드렸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비밀이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지훈이 서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네, 좋아요. 서연과 지훈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민성이 달력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봄에 결혼식이면 딱 좋겠군. 한편 서연이 강민성의 집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는데 탁 하는 소리에 납치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려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썰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강민성이 이를 눈치채고 조용히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성이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대신 썰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는 거다. 힘을 빼고 리듬을 타라. 무심한 듯한 가르침이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강민성의 등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강민성이 요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 사람을 쳤을 때 손이 떨렸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서연이 용기를 내어 다시 조리도구를 잡고 요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성된 떡볶이와 갈비찜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퇴근에 들어오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성이 떡볶이를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긴장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번보다는 낫군. 합격이다. 강민성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성이 서연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가 낸 이자, 내가 놈들한테서 다 받아냈다. 서연이 그 돈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강민성이 며느리의 결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맞았어. 식사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고 서연의 트라우마도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태산방산 회장의 아들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강민성이 혼주석에 앉아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꼬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래, 고맙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랑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없어 강민성의 손을 잡고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강민성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강민성이 버질로드를 걸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마라.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안 넘어져요.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강민성의 든든한 모습이 어우러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강민성이 지훈에게 서연의 손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울리면 내 손에 죽는다. 지훈이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 결혼 선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강지훈 씨, 신부 이서연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신부 이서연 씨, 신랑 강지훈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반지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서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곰과 독수리도 하객으로 참석해 뷔페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팀장 아들 결혼식에 온 지 언제인지 정말 감격스럽네. 강민성이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에 감사했습니다. 피로연에서 강민성과 서연이 춤을 췄습니다. 어색해하는 서연을 리드하며 강민성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그냥 내 움직임만 따라와. 네, 아버님. 춤을 추면서 서연이 강민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강민성의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주책이다. 하지만 행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성, 지훈, 서연이 함께 섰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활짝 웃으세요. 강민성이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셔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아, 행복해야 해. 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강민성이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민성이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 장가 잘 갔어. 며느리도 참 좋은 애야. 사진 속 아내가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챙길 거야. 시간이 흘러 1년 후로 넘어갔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아들 돌잔치가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성이 손자를 안고 얼으며 손자 바보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강아지
돌잡이로 판사봉 잡아야지. 강민성이 손자를 유도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입구 쪽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성 나와. 내 돈 내놔. 그는 과거 대명 재무의 말단 조직원으로 조직이 망한 뒤 폐인이 된 자였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리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하자 강민성이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강민성이 손자를 서연에게 맡기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복도로 나간 강민성이 난동 부리는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좋은 날에 무슨 행패냐? 강민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남자가 병을 휘둘렀지만 강민성이 가볍게 피하고 넥타이로 남자의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끙끙댔습니다. 강민성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경찰에 넘겨. 그리고 밥이나 좀 먹여보내라. 옷매무새를 다듬고 연회장으로 돌아온 강민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가 돌잡이로 강민성이 몰래 놔둔 3단봉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성이 박장대소하며 좋아했습니다. 역시 내 손자다. 장군감이네. 서연과 지훈이 그런 강민성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민성이 손자를 안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의 바지 주머니에 꽂힌 진짜 3단봉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임무는 은퇴가 없었습니다. 강민성 회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간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일이 거대한 악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장대한 서사로 이어졌죠. 강민성은 화려한 액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과 용기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강민성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평범한 영웅들 말입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강민성 회장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